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메타버스 미디어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오승환입니다. 저는 파노 VAR이라고 하는 IT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 시대의 NFT 이코노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이라고 본다면 NFT는 난 펀저블 토큰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들을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들을 시장에 내놓고 그것을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을 NFT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은 2021년 전 세계에서 가장 고가로 팔렸던 NFT 작품들 순위 10개 중에서 골라온 작품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림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얼마에 구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금액을 얘기하기에는 이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고가라고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작품들은 수십억, 수백억까지 나가는 작품들입니다. 여기 보여지는 것들 중에 우리가 과연 내가 이걸 살 만큼 수십억의 돈을 내고 살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자, 이 작품이 최고가로 팔린 작품입니다. NFT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소유권을 이양할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는 그러한 작품 중에 최고가로 팔린 작품입니다. 조금 메타버스 느낌이 나나요? 아니면 디지털 느낌이 나나요? 새로운 기존에 있던 미술 시장에서 봤던 거랑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NFT는 2021년 작년 한 해를 또 뜨겁게 시장을 열었던 분야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하튼, 뉴욕의 맨하튼에서 타임스퀘어 광장에 그 비싼 광고판에 NFT가 나와 있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은 눈에 본 작품들도 있을 겁니다. 자, NFT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비싸게 사고 팔고 할까요? 여러분들 미국에는 이러한 트레이드 카드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미식축구 선수들의 사진을 카드로 만든 거죠. 원래 고가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우표 같은 거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거를 우리가 수집품, 컬렉터블이라고 부르죠. 네. 그것을 NFT로 했습니다. 스포츠 분야의 NFT가 고가로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들이 NFT를 만나면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자, 이건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분들이라면 나도 그릴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NFT라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NFT로 만드는 순간 이것을 사고 파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에스테이트, 즉 부동산 NFT입니다. 아마 NFT,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NFT 1.0이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남한테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작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가져오기도 하죠. 저작권은 그야말로 원 저작자가 만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위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해당이 될까요? 그림도 해당이 되겠죠. 사진도 해당이 되겠죠. 영상도 모든 분야에 자기가 만들어낸 것, 누구 것을 표방하거나 모방하거나 카피 이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의 지적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이 IP라고 불립니다.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하죠. 내가 만든 것은 소유권이 나한테 있고 저작권도 나한테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또 그림이라든지 사진을 사용하고 싶다. 어느 누군가가 이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싶다 했을 때는 사용권을 양도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받을까요? 물론 저작자한테 받겠죠. 네. 저작자가 사용권만을 상대방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용권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제2, 제3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겠죠. 이것은 한시적으로 계약 체계를 통해서 날짜를 정해서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소유권은 무엇일까요? 저건 내가 갖고 있어. 근데 갖고만 있는 거죠. 그것을 제2의 저작물로, 제3의 저작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기본적인 개념이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권만을 갖는 거였습니다. 다시.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NFT는 저작권이나 사용권을 갖지 못하고 소유권만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만 갖는 것보다는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듯이 여기서는 뮤직을 음악 분야의 NFT입니다. 즉 우리가 곡 하나를 보더라도 그 안에는 기타 연주도 들어갈 수 있고 드럼도 들어갈 수 있고 오보에 플룻 많은 음악에 필요한 구성될 수 있는 음원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전부 분리해서 NFT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K 컨텐츠, K 뮤직, K 드라마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전부 다 NFT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미술 시장에서는 소덥이라는 미술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도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왜 NFT라는 것이 나왔을까요? 결국은 개인의 창작물은 사고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가치를 얼마만큼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기도 합니다. 원래 있던 시장이었던 거죠. 자, 그림은 몇 장이 만들어질까요? 단 한 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한 장밖에 없는 그림을 우리가 소유를 누가 하고 있느냐? 모나리자 작품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상당히 비싸죠. 그렇지만 그 모나리자가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한 장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나리자를 직접 보지 않아도 많은 매체를, 이미지를 통해서 모나리자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파리에 가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를 보고 저는 실망을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림의 크기가 작더군요. 그러나 우리는 더 큰 모나리자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지로 우리들은 봤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것들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하나밖에 없는 그림을 여러 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발명이 됐죠. 그것이 무엇이죠? 디지털 사진이었죠. 디지털 사진을 통해서 그림을 디지털 파일화해서 그것을 종이 지질에 프린트한 것을 우리가 판화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림에 비해서는 똑같은 그림이 여러 장이 나왔죠. 그러면은 누구나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갖는다라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디션이라고 해서 한정판으로 300장, 500장 정도만을 판화라고 불리우면서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소위 레플리카라고 하죠. 레플리카는 원 저작자가 만든 복제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IP가 없는, 저작권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모조품이 되겠죠. 결국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표절에 대한 문제를 또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디지털 판화, NFT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결국은 디지털 소유권을,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NFT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다양한 형태들이 나왔습니다. 음반에도 적용이 되고 있었죠. NFT는 이렇게 많은 분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술품에는 불리우는 형태, 제작하는 형태에 따라서 불리워지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페인팅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고요. 드로잉, 스컬처, 인스톨레이션, 포토그래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부분들이 소위 아트라고 불리우는 예술품의 영역에서 판매되고 있었죠. 그것이 NFT를 만나면서 더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전에 있는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도 사고 싶더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웹 1.0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시초라고 했던 WWW 기억나시죠? 버너스-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게 WWW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뒤에 슬래시 2개가 붙었죠. 이 사람이 슬래시 2개가 굳이 필요가 없었답니다. 우리는 저같이 옛날부터 컴퓨터를 해오던 사람들은 www. 땡땡이라고 표현하나요? 그 다음에 슬래시 2개를 쳤었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어려워했나 봐요. 인쇄를 했다가 슬래시 2개를 빼먹고 인쇄하는 바람에 다시 제작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고 많이 힘들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만들었던 알고리즘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그러나 더 재미있는 것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슬래시 2개는 필요 없어. 미안해. Sorry for slashes. 2개 필요 없는데 내가 괜히 넣어서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하여 고통받은 거에 대해서 난 미안하게 생각해. 라는 신문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관심 있습니까? 네. 웹 시대를 열었던 가장 중요했던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이 관심을 갖는 건데 그것이 스토리로 있죠.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NFT라는 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아무나 NFT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전통적인 미술 시장에서도 누가 그렸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그린 그림을 누가 소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억들 하실 겁니다. 루브르 박물관 소장전, 뭐 이건희 컬렉션. 자, 이런 게 무엇을 의미하죠? 누가 소장했느냐. 그것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NFT의 형태들은 다양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시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도 일본에서도 NFT가 열광입니다.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나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NFT의 성격에 맞게 나와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독자 수, 사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게 오픈시라고 하는 거죠. 자, 오픈시라는 마켓플레이스는 개방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도 누구나가 자기의 작품을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 맹점이 있는 것 같네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눈치챘습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NFT를 만들어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사고 판다. 좋아. 그러면 진짜 그 작품이 그 사람이 올릴 만한 능력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저작권자가 올린 것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오픈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60에서 70%가 소유권자가 올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작권자가 NFT를 발행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올릴 수 없게 하기 위해서 Curated NFT 마켓플레이스라는 용어와 같이 검증을 해서 기준이 되는 작품들만 올리는 마켓플레이스들이 생겨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마켓플레이스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마켓플레이스들이 있습니다. 업비트, 카카오, 다양한 대기업들이 또 이 마켓플레이스 시장을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익히 알았던 진짜 멋진 예술적 작품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8비트로 사용되어진 디지털 파일이 이렇게나 비쌀 만한 의미가 있을런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있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PFP라고 하는 거죠. PFP는 뭐냐면 프로파일 포 픽처죠.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자기의 프로필 사진을 올리죠. 과거에는 한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외제차가 귀하던 시절에는 그 앞에서 V자를 그리면서 마치 제 차인 양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프로필 사진에 올리댔죠. 아마 그런 게 SNS에서는 또 주목을 끌기도 하는가 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 것을 비싼 값어치라고 하는 NFT의 수십억짜리 것을 자기의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 거죠.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전에처럼 남의 자동차 앞에서 사진 찍은 게 아니야.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 PFP라는 또 NFT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6개의 레이어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지도 못했던 형태가 조합이 되면서 만들어내는, 다시 말해서 제너레이티드 PFP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 장밖에 없는 게 아니라 10,000장씩 나오는 겁니다. 물론 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고유의 장점들은 있겠죠. 자, 이 마켓플레이스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봐왔던 사진들도 올라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그림, 사진, 다시 말해서 페인팅, 드로잉, 뭐 카툰, 애니메이션, 우리가 소위 짤이라고 불리는 밈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짧은 영상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블록체인, 다오, 탈중앙화 이것들이 NFT 시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다오라는 건데요. 이게 왜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AYC라고 불리워지는 거죠. 수십억, 수백억씩 가고 있습니다. 요 단지 요 그림 하나, 요 이미지 하나, 어떻게 보면 카툰 하나밖에 안 되는 이것이 수십억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NFT는 사실 커뮤니티가 중요합니다. 그들만의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여기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판매되고 있는, 거래되고 있는 것이 BAYC입니다. 보드 앱 요트 클럽이라고 하는 건데요. 약간 배경 스토리를 본다면 돈을 많이 벌은 원숭이가 너무 노는 것도 이제 지쳐서 지루해진 원숭이들이 요트나 타나 뭐 이런 클럽이라고 할까요? 네. 이 마녀장에 나와 있는 원숭이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즉 나는 이 NFT에 PFP NFT에 수십억을 쓸 정도로 나는 부자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좋은 옷을 입고 뭐 좋은 식당에 가고 이런 것들을 또 컨텐츠로 승화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보죠. 그러면 보드 앱 요트 클럽이라고 하는 BAYC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다오입니다. 네. 커뮤니티 오운드 브랜딩.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NFT 얘기할 때 소유권만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산 넘버, 다 넘버가 먹여져 있는데요. 이 넘버의 컨텐츠를 가지고 제2의 저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소유권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명인들과 콜라보레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어떻죠? 본사에서 마케팅을 다 하고 제품 관리를 하고 재료를 공급하고 이렇게 하죠. 그럼 위에서 마케팅 비용을 쓰죠. TV에 멋진 연예인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기도 하죠. 자, 거기서 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람들은 어디서 돈을 받아가죠? 네, 가맹점에서 돈을 받아가는 구조죠. 자, 우리가 이것을 중앙화라고 봅시다. 위에서 돈을 벌고 밑에다 뿌려준다. 그러니까는 가맹점에서는 그럴 겁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왜 우리 회사는 비싼 배우 쓰고 좀 더 마케팅에 비용을 지출하지 않지? 그래서 인지도가 떨어져서 타 브랜드에 비해서 우리가 매출이 줄어들었어. 이런 고민들을 할 겁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죠? 탈중앙화. 예, 이제 중앙이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다오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권리가 있어집니다. 그러면은 각 넘버 매긴 이 다양한 형태의 원숭이들에 대한 상품이 굿즈로 만들어져서 티셔츠로 만들어지고 모자로 만들어지고 이 값어치는 상당히 높은 것을 이용해서 제2의 사용권으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면 결국은 사람들한테 빠르게 홍보도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집중하게 되겠죠. 결국 BAYC는 더 거대해지고 이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골프 회사랑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골프 용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시작을 했지요. 여기 보이는 장소는 BAYC 회원들, 즉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파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온 사람들은 수십억을 지출을 하고 이 NFT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네. 아주 새롭고 멋진 프로젝트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와 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NFT에서의 중요한 것이 커뮤니티다. 커뮤니티를 위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NFT는 확장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NFT는 예술 작품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Generated NFT라고 명명하는 순간 만여 장의 다양한 형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진화가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것을 이용한 굿즈 사업들도 확장할 수 있었다. 이것이 NFT 2.0으로의 스타트입니다. 자, 그러면 NFT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NFT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자, 우리 속성을 한번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MMORPG라는 게임들 하십니까? 네. 이 게임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임이죠. 여기에 진명왕의 집행검 플러스 9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집행검이 1, 2, 3, 4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서 지금 9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서 지금은 약 한 3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 검 하나만 갖고 있으면 게임에서 리니지라는 게임에서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몇 억씩 주고 산다고? 네, 그것이 요즘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어느 날 거리를 가다가 줄을 쫙 어느 가게 앞에서 밤새 줄 서고 텐트 치고 자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었습니다. 저 친구들이 왜 저러나? 나중에 보니까 새로 나온 모 회사의 에디션 운동화를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처음엔 잘 안 됐어요. 그 왜 저렇게 비싸게
운동화를 사지? 왜 운동화 사는데 밤을 새가면서까지 운동화를 사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화를 사서 밤새서 운동화를 구입한 친구들이 나와서 소장하는 친구도 있지만 되파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돌아서서 수십만 원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리세일이라고 하는 구조죠. 결국 명품도 그런 식이 돼 가고 있죠. 자, 다시 말해서 NFT라는 것은 원래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형태라는 거죠. 수집품 개념이라고 본다면 아마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우표 수집하듯이 요즘에 여러분들 포켓몬고, 포켓몬빵 사느라고 뭐 조카들 사주는 사람들도 봤습니다만은 그 전체를 모으기 위해서 많은 돈들을 지불하죠.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 태어났을 때부터 핸드폰을 만지면서 자랐고 게임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MZ세대의 시작입니다. 사이버 공간이 더 익숙한 거죠. 식당 가면 어린아이들이 옛날에는 젖병 물리던 게 애들 앞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조용히 잘 놀더군요.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시대적 흐름이 바뀌어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사람들은 기존의 기성세대가 보는 것이랑은 전혀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정류장 이런 데 보면 광고들이 있죠. 이 광고를 찍는 순간 바로 살 수 있는 buy now, 즉 커머스랑 바로 연동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되죠.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볼까요? 카메라를 들이대면 옷이 바뀌어져 입혀져 보이죠? 네. 결국은 이것이 AR로 명명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은 희화된 이미지인데요. 2009년에는 돈을 중요시했다면 지금은 코인 생태계를 중요시한다라는 거죠. 암호화폐가 훨씬 더 젊은 친구들한테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것이 실제 있는 공간일까요? 아니면 가상의 공간일까요? 아마 판단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디지털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상이고 무엇이 현실인지 혼동되는 시대를 살고 있게 됐죠. 지금 보시는 것들은 소위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것들입니다. 호라이즌은 메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디센트럴랜드라든지 뭐 이프랜드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새로운 플랫폼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플랫폼에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약 한 3년 전부터 초기부터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안에서는 나의 아바타의 옷들을 선택해서 옛날 식으로 보면 싸이월드식으로 보면 도토리를 주던 것이 이제는 다이아몬드, 뭐 다른 여기서 원하는 화폐로 줘야 됩니다. 돈을 주고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아, 난 돈 내긴 억울해 라고 하면 광고를 시청하면 일정 금액의
살 수 있는 단위로 바꿔줍니다. 상당히 많은 새로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 역시도 그 모 메타버스 공간에서 파크로 만들려고 했는데 상당히 그 만드는 사람이랑 접촉하는데 힘이 들었었습니다. 전화 같은 걸 원하지 않더군요. 메신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성향이 다르더군요. 결국 한 2달여 만에 접속을 하게 됐습니다.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수천만 원대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메타버스 공간에서 생겨지는 경제구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쿠사마 야요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45.3 곱하기 52.3cm.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작은 사이즈죠? 이러한 것이 위에 보면은 스크린 프린트를 했고 제목은 레드 펌킨, 호박 그림으로 유명한 작가거든요. ED.63/98은 이 판화를 98장만 발행했다. 그런데 이것은 63번째로 프린트된 것이다. ED는 에디션의 약자입니다. 1994년에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판화입니다. 원래 원본은 더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 판화가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우리가 볼까요? 금액을 보셨나요? 1억 3천입니다. 45.3 곱하기 52.3 가로 세로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이즈의 판화가 1억 3천이나 합니다. 자, 이것이 디지털 판화가 된다면 어떨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미술 시장도 NFT로 많은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좀 새롭나요? 이렇게 음량이 보입니까? 양곽이 보이십니까? 튀어나와져 있죠? 예. 자, 이 사진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요. 원본에는 이러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네. 부피도 있고요. 그러나 디지털 판화,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이미지, 즉 NFT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안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바로 그러면 이렇게 3D로 처리되는 NFT가 발행이 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밑에 보이는 사진은 오드리 헵번이죠. 오드리 헵번의 그림을 또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낸 거죠. 자,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예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될런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런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로 포켓몬이라는 거죠. 빵을 사면 그 안에 이런 스티커들이 들어있습니다.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요것들을 모아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보여드리는 건 어떤 장면이냐면요. 제 지인인데 상당히 연령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것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장이 계속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한 장을 무슨 땡땡 마켓에서 구입을 해서 마지막
채워주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분의 생신이었기 때문에 생신 선물로 그 마지막 채워지지 않은 한 장의 스티커를 채워 넣습니다. 무려 그 조그만 스티커 하나에 5만 원이나 하더군요. 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이 수집품 시장이다. 네. 그러니까 NFT가 예술 작품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컬렉터블, PF 시장으로 갔는데 네. 지금 이러한 것들은 NFT 1.0에 해당이 되는 거죠. NFT 2.0은 바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용되어지는 바우처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대기업들이 이 일에 참여들 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유통 쪽에 뭐 신세계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NFT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NFT는 난펀저블 토큰이라는 개념보다는 대체 불가한 토큰이라는 개념보다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리워드나 바우처로서의 역할로 진화되고 있다. 진화됐다. 자, 그러면 앞으로 NFT 3.0은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더 많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